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의 체감 기온이 영하 22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을 기록했습니다. 절기 동지인 22일도 전국적으로 살을 애는 맹추위가 계속돼 이틀 연속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파에 폭설까지 겹친 서해안 일대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 결빙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결빙이 아닐 때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내려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 당일 아침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 특보 수준까지 가지 않는 적당량의 눈이 온다는 관측입니다. 40대 당뇨병 환자 가운데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몰라 치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 결과 40대 남성 당뇨 환자 가운데 병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51%에 불과했고 같은 연령대 여성 환자 인지율은 더 낮아 48%에 그쳤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차량 가운데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매체 CNBC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을 한 상황에서 이번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고 짚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2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21일 서울의 낮 기온도 영하 10도를 밑돌고 칼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를 밑돌았습니다. 심각한 한파에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특히 노약자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절기 동지인 22일도 비슷한 강도의 북극 한파가 계속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5도, 대관령 영하 21도, 제천 영하 18도 등으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더욱이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5도에서 6도씩 더 낮을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추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북극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들이 눈이불을 덮었습니다. 도로에 나온 차들은 거센 눈발에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충남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인 발목 높이까지 눈이 쌓였고 나무들도 눈을 뒤집었었습니다. 대천항으로 향하는 언덕길, 차들이 더는 올라가지 못한 채 멈춰섰고 비상등을 켜고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해도 제달 작업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눈이 좀 그치면은 제달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쌓인 도로에 중장비가 동원되고 시민들이 나와 눈을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폭설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하도 추워가지고요. 앞으로도 또 한 며칠간 더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사람들은 몸을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도로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강풍과 대설특보에 전남 해안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항공기 결항도 이어졌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올겨울 눈이 자주 내리다 보니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한파가 물러나고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최근 10년 사이 딱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행운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기준은 성탄절 당일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릴 때를 말하는데 서울 기준 성탄절에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경우는 최근 30년 사이 총 10번, 최근 10년 사이에는 지난 2015년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확률상 1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행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 당일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5일 성탄절에 중서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 눈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눈의 양이 많지 않아 특보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도 변동성이 크지만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릴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24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지역 중심, 25일 앞쪽으로 해서 약간 중부 지역에 상층골이 돌아 나가면서 강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변동성이 매우 커서 강수로 내린다고 하면 중부 지역은 눈의 형태. 가장 최근 나타났던 서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2015년으로 0.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하얀 성탄절을 맞는다면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 서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지진 직후 높이 2m 안팎의 진흙이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안 액상화 현상에 따른 피해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포항 지진 때 처음 관찰된 적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을 출입문이 진흙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손에 쥐면 줄줄 흘러내릴 만큼 질어서 중장비에 의존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我的身高呢是1.66米，我站在这儿看淤泥的顶部根本就看不到。 18일 자정 무렵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직후 이 마을에 높이 2.5m 안팎의 진흙이 덮쳤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파묻히면서 주민 20명이 실종됐고 아직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我差不多就是10分钟之后到这个村子的，然后呢，已经呢这个泥浆呢已经是开始翻到这个地方了。 지난 2017년 우리나라 포항 대지진 때도 관찰된 적 있는 집안 액상화 현상에 따른 피해입니다. 强震发生之后，地下这种深处的这种含水的这个沙土有一种强烈液化的现象。 이번 간수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확인된 것만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호 작업에 4,000명 넘게 투입됐지만 야속한 한파는 72시간 골든타임마저 단축시켰습니다. 门牙人员呢，由于失温也可能会导致这个一些重伤员在没有被救出来之前就失去了生命体征。 400차례 넘는 여진의 복구 작업도 더딥니다. 8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라 구호품 조달마저 평범하지 않습니다. 最重要的是御寒的物品，帮助灾民御寒的物品，衣物、被服，同时呢还有新增的食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씩 긴급 구호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도 182억 원에 달하는 당비를 털어서 보탰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미 ABC 방송의 필라델피아 지역 채널 소속 취재용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와 함께 타고 있던 사진사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미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유로콥터 기종의 취재용 헬기는 밤 8시쯤 뉴저지주 해안 지역을 촬영하고 돌아가던 중 필라델피아 남부 외곽 숲지대에 추락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재 추락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 지역 채널 측은 두 사람 모두 방송국 액션 뉴스팀에 소속돼 오랜 기간 일해왔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뇌경색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52만 명을 넘어 4년 만에 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뇌경색 환자는 52만 1천여 명으로 2018년 48만 4천여 명과 비교해 7.6% 증가했습니다. 70대가 지난해 전체 진료 인원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80대 이상과 60대 순이었습니다. 뇌경색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30, 40대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낸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당뇨병 관리지표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15.8%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 40대 유병률은 9.3%로 24%를 보인 50, 60대나 30%가 넘은 70대 이상보다 낮았지만 자신이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거나 치료하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30, 40대 남성 환자 가운데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의 비율을 뜻하는 인지율은 51%에 불과해 50대 이상 환자들보다 훨씬 낮았고 30, 40대 여성 역시 48%에 그쳤습니다. 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초 추간판 탈출증에 처방되는 첩약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 요초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포함됐으며 환자 비용 부담은 50%에서 30%로 조정됐습니다. 수도권 거주 직장인들은 매일 평균 1시간 20분을 출퇴근길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SK텔레콤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 712만 명의 이동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통근 시간은 72.6분이었고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83.2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어릴수록 통근 시간이 길었습니다. 평균 통근 거리는 18.4km로 수도권이 20.4km로 가장 길었습니다. 통근자 가운데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4명 중 1명인 24.6%였고 남성 중에서는 31.6%가 아침 7시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죠. 그런데 이 말은 50, 60대에 은퇴한 뒤에도 40, 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인생 2막을 앞둔 50, 60대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자기개발 유튜브 채널 다니TV의 운영자 이의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다니쌤으로 알고 계신데요. 네. 본명은 이의상입니다. 저는 이제 다니캠퍼스라는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다니TV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80만 명인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다니캠퍼스에서는 은퇴를 앞둔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또 유튜브 채널 다니TV의 주요 구독자층이 이제 50대, 60대입니다. 네.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 3가지가 있거든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이 3가지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다른 활동도 모두 단희라는 이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본명은 아닌데 어떤 뜻인가요? 제가 아시는 분이 지어주신 이제 아오인데요. 뜻은 이제 아침단, 밝을 희입니다. 네. 즉 이제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세상을 아주 밝게 비추라는 이제 엄청난 뜻이 있는데요. 요 이름값대로
조금은 살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중장년층 인생 2막에 대한 조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10년 전쯤 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제 책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고민했지만 한 3, 4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됐죠. 그러던 중에 이제 모임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 고민을 얘기했죠. 책을 쓰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책을 쓰는 방법을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1년 뒤에 제 책을 냈어요. 평생 못할 것 같은 제 꿈이 이제 현실로 만들어진 거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나한테는 아주 당연하고 쉬운 것이 또 누군가에는 꿈만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50대가 가진 꿈, 크고 작은 꿈들이 있는데요. 그걸 쉽게 만드는 방법들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 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이제 돈 문제가 가장 많죠. 그래서 재테크로 부를 축적하는 그 정보와 노하우를 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축적하게 되셨다는 건데 이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군가한테는 힘든 것이 또 누군가한테는 매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에 가난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또 지혜, 노하우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채널을 보면 뭐 삶의 지혜부터 재테크 또 부동산 지식까지 굉장히 다양한 조언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또 얻으시고 또 알려주시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대체로 다 제가 경험했던 고민들입니다. 저희 이제 콘텐츠 대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인데 다행히 그 고민들 중에서 해결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콘텐츠로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심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50대, 60대의 관심사를 알게 됐고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제가 공부해서 알게 된 것들을 또 책으로 또 블로그로 유튜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콘텐츠는 뭐였나요? 네, 저도 이게 너무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목이 은퇴한 50대, 60대의 비참한 삶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우리 은퇴한 50대, 60대가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12월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보통 중장년층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니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중장년 하면 이제 50대 전후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이때 나이가 공통점이 뭐냐면 직장인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좀 빠른 분들은 이제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의 이제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가장 무언가를 시작하기 좋은 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이제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가족, 내 자식, 회사 아니면 이제 사회를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면 인생 2막은 이제 순전히 또 온전히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 2막은 나만을 위해서 꾸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젊은 층을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요즘 이제 20대, 30대 청년들 보면 참 불쌍해요. 저희 때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살지만 결과는 저희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또 스펙 쌓고 그래서 직장 들어가고 또 거기서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게 공산품 같다는 생각이 들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모두가 비슷한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평균이 되는 게 아니라 빨리 나의 강점을 찾고 그것을 탁월하게 만들어서 초격차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쌤 꿈도 궁금해요. 네. 제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짧은 문장이 있어요. 당신의 꿈을 현실로. 앞으로도 우리 평범한 중년들의 이제 크고 작은 꿈들이 있는데요. 그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제 정보와 노하우를 더 많이 공유해 가는 게 제 꿈입니다.
자,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말았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하위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즐겁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텐데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조언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니TV의 이희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차량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보험 견적 사이트 운영업체인 랜딩트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이 사이트에서 수집된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견적이 많은 30개 차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1000명당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순위에서 테슬라는 23.54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램, 스바루, 마츠다, 렉서스 등의 순이었고 현대차는 11위, 기아는 14위였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테슬라가 최근 오토파일럿 기능 결함으로 약 200만 대를 리콜한 상황에서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이번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고 짚었습니다. 올해부터 자영업자나 택배 배송 차량으로 쓰이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 안전성 기준이 도입됐는데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네, 특히 사고 발생 시 중상자 비율이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3배 이상 높은데도 기존에 출시된 경우에는 유예 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소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좌회전하는 소형 화물차가 달리던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소형 화물차와 승용차 간 사고라는 건 같지만 차량 운전자들의 피해 정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소형 화물차 운전자 모두 중상으로 크게 다쳤지만 승용차 운전자들은 아예 다친 데가 없거나 경상에 그친 겁니다. 차이는 애초 사고에 취약한 소형 화물차의 구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또 위에서 보시는 이렇게 소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이 운전자석 아래에 있다 보니까 차체의 앞부분과 운전자의 다리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되면서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일반 승용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 안정성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분 충돌 같은 승용차는 다 하는 안전시험 항목이 일부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소형 화물차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금 판매하는 차종들은 3년 뒤로 적용이 미뤄졌습니다. 기존 차량은 최대 27년까지 이 적용이 유예된 만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기존 차량까지 해당 경하된 안전 기준을 즉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판매 중인 차량에 탑승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고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신형차가 서둘러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으로 평가가 유예된 것도 없애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고의 접속 속도 저하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페이스북이 실제로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고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가 접속 경로를 바꾸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 브로드밴드와 LG U+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서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생겼다며 과징금 3억 9천여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요금 인상을 단행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요금 인상 내역과 이용 약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43%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시행하고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서비스의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하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해 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전기요금 동결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해 4분기와 같은 1kWh에 플러스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 동안의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해집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국제연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연료비 조정 단가가 1kWh에 마이너스 4원으로 산정됐지만 누적 적자 상황 등을 고려해 플러스 5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은 어려운데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에 은행들이 역대 최대인 2조 원대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4%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이자로 낸 돈 가운데 최대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계속된 고금리 상황에 서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은행권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이자 이익만 44조 원이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서민 고통을 짜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진 이유입니다. 급기야 초과 이익을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횡재세 도입까지 정치권에서 거론되자 은행권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인 2조 원대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단기 순이익의 10% 수준으로 횡재세 도입 때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 규모에 맞춘 겁니다.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 플러스 알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연 4%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가량입니다. 이들의 1년치 이자 부담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 같은 이자 환급의 1조 6천억 원, 나머지 4천억 원은 전기요금이나 임대료 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18개 은행이 참여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국책은행 두 곳은 정책금융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빨리 이제 구체화돼서 이게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과정이 희망이고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이자 환급을 계좌로 해주는 만큼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번진 상생금융 요구에 보험사도 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폭을 2.5% 이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6% 내립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5% 내리고 메리츠화재는 3%로 업계에서 인하율이 가장 컸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인상률은 최소화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실손 의료보험 인상률 평균은 1.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재작년 14.2%, 지난해 8.9%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 소비자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2년간 방위 산업에서 평균 150억 달러, 우리 돈 19조 5천억 원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2년 연속 세계 10위권에 들 전망인데 수출국과 수출 무기 체계도 다변화되며 질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방사수출 계약 체결액이 지난해 173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 130억에서 14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년 평균으로 따지면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목표로 했던 200억 달러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지난해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올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과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으로 확대됐고 수출 무기 체계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다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72%에 달했지만 올해는 폴란드 비중은 32%로 줄고 그 외 지역 수출 비중이 68%로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폴란드 수출이 감소한 건 폴란드 측과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추가 이행계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주변국과 중동 권역으로도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진행과 미국 훈련기 사업 참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에는 K방산이 포스 폴란드 시장으로 기대되는 미국의 T50, 중동, 캐나다, 일본 등 방산 수출 시장을 세계적으로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방산 수출 목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불과 얼음의 나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화산 폭발은 일종의 자연재해로 볼 수도 있지만 자연이 연출하는 보기 드문 장관이기도 해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It was much more activity last night with fire fountains reaching maybe 150 meters. Now they are just a few tenths of meters. Coming today, getting the chance to be behind Sirlingahöll and being so close to it, and being able to fly the drone like literally 10 meters away, it's an amazing feeling. It's slowly getting more quiet, but it might last a long time, might last a short time, who knows? And hopefully it will just stay like this or stop, because this could affect some infrastructure, so hopefully it will not do that. B&B host us. They sent us a message that the volcano erupted. So of course we went, come here and go see, because it's a once in a lifetime for us. So we don't want to miss that.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난 뒤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는 그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어 저장 공간 확보와 설비 구축이 중요한데요. 저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소재를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해외 소재 대비 성능은 더 좋고 경제적인 중성자 흡수제를 개발해서 국산으로의 대체는 물론 세계 시장 공략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안전기술연구부 천영범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그 박사님께서 사용 후 핵연료에 쓰이는 중성자 흡수제를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 사용 후 핵연료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요. 발전에 사용되었던 우라늄 연료를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합니다. 네. 예,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핵연료에는 우라늄 235가 약 3에서 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로에서 4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라늄 235가 약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더 이상 발전에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료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때 교체되어서 나온 우라늄 핵연료를 이제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높은 열과 방사능을 가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이제 찌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의 이 발생량은 얼마나 되나요? 예. 사용 핵연료는 매년 한 750톤 정도 발생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약 18,000톤의 사용 핵연료가 누적 발생하였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4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용 발전소에서는 약 22,000다발의 사용 핵연료가 발생하였고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용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약 50만 다발의 사용 핵연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사용 핵연료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 시설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 핵연료의 양이 저장 시설의 최대 저장 용량에 근접하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저장 시설 및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이런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성자 흡수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왜 그럴까요? 예.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그 핵분열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우라늄의 핵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를 때려줘야 되는데요. 이때 핵분열이 일어나면 평균적으로 중성자가 2.5개 정도 새롭게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중성자들이 또 다른 우라늄 원자를 핵분열시켜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핵분열 반응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발적인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용 후 핵연료에도 여전히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그런 핵분열 가능한 물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러한 방사선 핵종들이 중성자와 충돌하여 핵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많은 방사선과 열이 발생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즉 연쇄적인 핵분열 반응을 막기 위해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연료 다발 사이에다가 중성자 흡수제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삽입된 중성자 흡수제가 생성된 중성자들을 흡수하면서 연쇄적인 핵분열 반응을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용 후 핵연료라는 게 가만히만 둬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이제 설명을 듣고 알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중성자 흡수제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예. 중성자 흡수제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소재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그 코나스라고 하는 코나스라는 중성자 흡수제는 기존의 이제 중성자 흡수제가 흡수능만 보유한 해외 수입 소재하고는 달리 중성자 흡수 성능뿐만 아니라 구조 성능까지 겸비한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상용 핵연료 저장 시스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 핵연료를 지지하고 중성자를 흡수하는 기능을 갖는 바스켓을 만들기 위해 그림과 같이 스테인레스강과 같은 구조재로 사각 튜브를 만들고 이 표면에 구조재를 활용해서 포켓을 만든 다음 그 사이에 중성자 흡수제를 끼워 넣는 즉 삼중벽 형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예, 이는 상용 중성자 흡수제인 알루미늄 보론 카바이드 복합 소재에 기반 중성자 흡수제가 쉽게 부서지기 때문인데요. 구조적 지지를 위해서 별도의 스테인레스강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성자 흡수제가 중성자 흡수능과 함께
있는데 사용 해결료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 지지 성능을 모두 갖춘다면 중성자 흡수제 단일벽을 갖는 바스켓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 시스템의 효율성과 제작성,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 시설의 소형화, 경량화, 열적 안정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전 세계 중성자 흡수제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구조 성능과 중성자 흡수능을 모두 갖춘 중성자 흡수 구조제를 개발하고자 했지만 쉽게 부서지는 성질인 취성을 극복하지 못해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팀에서는 기존 중성자 흡수제와는 달리 새로운 그 금속 기지하고 또 중성자를 잡아먹는 중성자 독을 조합을 개발을 해서 구조 지지 성능과 중성자 흡수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코나스라는 중성자 흡수 구조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나스는 구조 성능까지 겸비한 그런 중성자 흡수제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럼 기존 소재보다 어떤 점이 더 좋아진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개발한 코나스라고 하는 중성자 흡수 구조제는 상용 중성자 흡수제 소재보다 한 강도는 2.5배, 그리고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잘 늘어나는 성질인 연성은 한 16배, 충격에 대한 저항성은 9배, 그리고 중성자를 흡수하는 능력은 한 2.5배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예, 코나스의 최대 장점은 이러한 향상된 기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복잡한 삼중벽 구조의 바스켓을 제작하지 않고 단일벽 형태의 바스켓을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즉 설계 제작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사용 해결료 저장 시스템의 경제성과 성능을 모두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우월한 소재를 개발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성자 흡수제를 수입에만 의존해야 했던 이유는 뭔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도 중성자 흡수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 저장에 필요한 중성자 흡수제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해왔는데요. 네. 기존에 있던 그 알루미늄 보롬 카바이드 복합 소재는 이미 1950년대 이전에 개발돼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 캐나다 등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를 상용화를 이미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런 소재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산업체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중성자 흡수제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동일한 소재를 국내에서 만약에 상용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해외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사용 경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계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더 저렴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갖는 중성자 흡수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산화가 된다면 기존 수입제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지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중성자 흡수제 가격 자체만 비교해 보면 기존의 알루미늄 보론 카바이드 복합 소재보다 저희가 개발한 코나스가 약 1.3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지만 코나스를 적용해서 사용 해결료 저장 시스템을 제작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중벽 구조의 복잡한 바스켓을 제작하지 않고 단일벽 구조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 비용 대비 이제 훨씬 저렴하게 바스켓을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결국 경제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나스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해결료 저장 시스템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서 저장 시스템 제작에 소요되는 원소재 양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경제성도 갖춘 소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방식을 보면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발하신 소재는 어떤 저장 방식에 적용이 될까요? 예, 습식 저장은 이제 물로 채워진 수조 안에서 사용 해결료의 열과 방사선이 낮아지도록 보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장 수조는 모든 원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에 내벽이 스테인리스 강으로 된 그런 이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건식 저장은 사용 해결료를 물이 아닌 공기로 식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어서 안전하게 운영 중입니다. 원자로에서 나온 직후에 그 사용 해결료는 물로 식혀야 되지만은 5년 이상 지나고 나면 공기로 식혀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그 중수로형 건식 저장 시설이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건식 저장은 습식 저장에 비해서 장기 관리, 운전 관리 비용, 확장 용이성 등에 있어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코나스의 경우 원래는 건식 저장을 목표로 해서
개발됐지만 내식성, 이제 부식 저항성이 좋기 때문에 습식 저장설과 건식 저장에 모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두 적용될 수 있고 뭐 구조 성능도 좋아지고 흡수 성능도 좋아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코나스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코나스가 어떤 핵심 소재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이런 걸 만드시기 위해서는 최적의 배합을 찾으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개발한 코나스는 타이타늄이라는 경량 금속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경량 금속에 이제 저희가 특허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아주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양한 종류의 중성자를 흡수하는 원소, 즉 중성자 독을 복합적으로 첨가를 한 소재입니다. 이러한 타이타늄과 중성자 독들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컴퓨터 모델링 기반의 연력학 계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적인 연구를 했고요. 그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예측된 최적의 배합을 실제로 실험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소형의 시편들을 만들어 가지고 최적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합금 조성 조합을 도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상용화요. 저희가 개발한 코나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소재를 용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산업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국내에는 중소기업을 다 포함을 해서 한 5개 정도의 산업체가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일은 이제 실험실적으로 제조된 소재를 산업체 규모의 대용량으로 제조하는 즉 스케일업 과정의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지 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현대 중견 산업체들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산업체와의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나면 향후 5년 정도 내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자력 발전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전 기술의 독립을 넘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천영범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암제의 내성을 가진 위암을 치료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세포의 철분이 축적되도록 해 세포막 지질이 과산화되고 세포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페로토시스 유도 물질과 기존 대사 약물을 조합해 위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물질이 쥐실험에서 종양의 크기와 부피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며 위암 외에도 다양한 암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피부처럼 온열감과 표면 거칠기, 미끄럼 감지 등 여러 촉각을 느끼고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촉각 감지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온도와 진동, 마찰력, 수직 압력 등을 감지하는 4가지 촉각 센서를 겹겹이 쌓고 유연 모듈에 결합해 다양한 촉각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동작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시스템은 외부 장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서 가볍고 부피가 작아 웨어러블 기기에 장착하면 제조업이나 환자 재활 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처음 성공한 핵융합 점화를 올해 3차례 더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는 이달 보고서를 통해 국립점화시설 NIF가 관성 가둠 핵융합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점화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7월 에너지 2메가주를 투입해 3.88메가주를 얻었고 지난 10월에도 2차례 에너지 순증에 성공해 점화를 모두 3차례 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융합 점화는 첫 핵융합 반응 이후 추가 에너지 투입 없이 저절로 반응이 이어지는 상태로 핵융합 발전의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이 5만 년 전 한반도에 생긴 운석 충돌 흔적인 합천 운석 충돌구 특별전을 내년 3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합천 운석 충돌구의 3D 모형을 만나볼 수 있고 운석 충돌 충격으로 파쇄된 암석으로 형성된 물질과 충돌구 지하 시추 코어 실물 표본 등 충돌 현장의 다양한 증거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운석 충돌로 인한 지구 환경 변화와 대멸종, 운석 충돌을 피하기 위한 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 등 인류의 다양한 노력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30, 40대 당뇨병 환자의 절반이 자신이 당뇨병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죠. 당뇨병은 대사기능 저하부터 실명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병이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당뇨병은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적당한 체중 유지와 정기검진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